다방년이냐? 집 가서 네 서방님이랑 콩이나 까 2년아 군부대 감찰 나온 여성 장교를 다방 내지 취급하며 성희롱하다간 국군 방첩사령부 투스타였던 여성에게 걸려 개박살이 납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던 대대장이 콩껍질처럼 발가벗겨져 처참하게 무너지는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항상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기로 소문난 강원도 철원군. 영하 20도는 예사로 찍히는 이곳은 겨울이면 입김이 바로 얼음 조각으로 변한다는 전설이 도는 곳이다. 깎아지른 절벽과 드넓은 평야가 공존하는 이 험지에는 육군 제5군단 예하의 제88포병여단이 주둔하고 있었다. 부대 정문에는 조국 수호의 선봉이라는 거창한 구호가 걸려 있었지만 병사들은 이 부대를 왕두관의 왕국이라 불렀다. 여단장 왕두관 준장. 그는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탄탄대로를 달려 별을 단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별은 조국을 지키는 별이 아니라 부하들을 태워 죽이는 불타는 혜성이었다. 그는 자신의 진급과 영달을 위해서라면 부하들의 고혈을 짜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쾅! 여단장실의 두꺼운 오크목 책상이 쪼개질 듯한 소리를 냈다. 왕두관 준장이 손에 들고 있던 지휘봉으로 책상을 내리친 것이다. 야 참모장! 너는 누나를 폼으로 달고 다니나? 내 관용차 타이어 휠에 흙이 묻어 있잖아. 내가 어제 세차해 놓으라고 했어, 안 했어? 참모장인 박 대령이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나이 50이 넘은 대령이 갓 별을 단 여단장 앞에서 초등학생처럼 혼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어제 눈길을 달리느라 미처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변명하지 마. 너 같은 무능한 놈들이 내 참모라고 앉아있으니 내 진급이 막히는 거야. 당장 가서 혀로 핥아서라도 닦아놔. 광이 날 때까지 닦아. 알겠나? 알겠습니다. 박 대령이 도망치듯 나가자 왕두관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담배를 꺼내 물었다. 부관이 재빨리 달려와 라이터를 켰다. 왕두관은 거만하게 연기를 내뿜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연병장에는 병사들이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우통을 벗고 구보를 하고 있었다. 보여주기식 강인함을 강조하는 왕두관의 지시였다. 저것 봐라. 군인은 저렇게 굴려야 마시지. 요즘 애들은 정신 상태가 썩었어. 내가 아주 싹 개조를 시켜놔야 해. 왕두관은 자신의 폭력을 군기 확립이라고 포장했다. 그는 병사들의 부식비를 빼돌려 자신의 집무실을 호화롭게 꾸몄다. 최고급 오디오 시스템과 안마 의자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양주 진열장. 이곳은 군부대가 아니라 왕두관의 개인 별장이나 다름없었다. 그때 책상 위에 전화기가 울렸다. 군단 사령부에서 온 연락이었다. 충성. 여단장 왕두관입니다. 왕 장군. 나 군단장이야. 이번에 육군본부에서 특별감찰이 내려온다는 소문이 있어. 아주 독한 사람이 온다니까 조심해. 특히 자네 부대에 말들이 좀 많더구만. 걱정 마십시오, 군단장님. 저희 여단은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래, 자네만 믿네. 전화를 끄는 왕두관은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감찰이라. 흥.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이 어디 있어. 적당히 밥이나 먹여서 보내면 그만이지. 내가 쌓아온 인맥이 얼만데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그는 자신이 무적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번에 내려오는 감찰관은 밥 따위로 매수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감찰관이 이미 철원의 칼바람을 뚫고 그의 왕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같은 시각 부대 위병소. 낡은 승합차 한 대가 멈춰섰다. 부대 내 매점인 충성클럽에 물품을 납품하는 용역업체의 차량이었다.
위병소 근무자가 다가가 검문을 했다. 어이 김 기사님 오셨어요. 응. 오늘은 날이 더 춥네. 고생이 많아. 운전석에 김 기사가 핫팩 하나를 건네주자 병사는 고맙다며 웃었다. 그때 조수석에 앉아있던 여성이 창문을 내렸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왔어요. 잘 부탁드려요. 병사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두꺼운 패딩 점퍼에 털모자를 썼지만 그 사이로 보이는 얼굴이 눈부시게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하얀 피부에 큰 눈망울. 기껏해야 20대 초반 대학생 정도로 보였다. 아, 예. 신입이신가 봅니다. 신분증 좀 주시겠습니까? 여성은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다. 병사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고개를 갸웃했다. 사진 속 얼굴과 실물이 똑같았지만 뭔가 위화감이 들었다. 하지만 뒤에서 차들이 기다리고 있어 서둘러 차단기를 올렸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세요. 차가 부대 안으로 들어갔다. 조수석의 여성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부대 전경을 매서운 눈초리로 훑었다. 그녀의 이름은 국무결. 육군본부 감찰실장이자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최연소로 중장 계급을 단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겉모습은 20대 아가씨 같았지만 그녀의 실제 나이는 40대 후반이었다. 워낙 타고난 동안인데다 철저한 자기관리로 인해 아무도 그녀를 장군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 점을 이용해 수많은 부대의 비리를 적발해왔다. 실장님. 안희국 양. 저기 연병장 좀 보십시오. 이 날씨에 상해 탈의 구보라니요. 미쳤습니다. 운전을 하던 김 기사가 혀를 찼다. 그는 사실 감찰실 소속의 베테랑 수사관인 최 상사였다. 왕두관. 소문대로군. 병사들을 자신의 장난감으로 알고 있어. 국무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볶은 콩이 가득 든 봉지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화가 나거나 집중할 때 콩을 까먹는 버릇이 있었다. 일단 충성클럽으로 가자. 병사들이 쉬는 곳부터 봐야 진짜 민낯을 볼 수 있으니까. 차가 충성클럽 앞에 멈췄다. 국무결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차에서 내렸다. 겉보기에는 영락없는 아르바이트생이나 면회 온 여자친구였다. 하지만 그녀의 패딩 점퍼 안쪽에는 번쩍이는 별 3개가 달린 정복이 숨겨져 있었다. 충성클럽 안은 따뜻했다. 주말이라 휴식을 취하러 온 병사들과 간부들로 북적였다. 국무결은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병사들의 표정을 살폈다. 하나같이 어둡고 지쳐 보였다. 웃음소리보다는 한숨소리가 더 많이 들렸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콩 봉지를 꺼냈다. 탁자 위에 콩을 쏟아붓고 하나씩 까기 시작했다. 오독, 오독. 경쾌한 소리가 났다. 그녀는 콩 껍질을 정갈하게 한쪽에 모아두고 알맹이를 입에 넣었다.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마음은 쓰렸다. 그때 충성클럽 문이 거칠게 열리며 왕두관 여단장이 들어왔다. 뒤에는 주임원사와 참모들이 병풍처럼 따르고 있었다. 충성. 안에 있던 모든 장병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를 했다. 왕두관은 거만하게 손을 흔들며 안쪽으로 들어왔다. 야 주임원사. 여기 커피 맛이 왜 이래? 지난번에 내가 말한 원두 안 가져왔어. 아, 그게 아직 배송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빠져가지고.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왕두관이야. 내 입맛 하나 못 맞추면서 무슨 부대 관리를 한다고. 왕두관은 짜증을 내며 매점 한가운데 있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다리를 꼬고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병사들은 여단장의 눈치를 보느라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때 왕두관의 시선이 구석 자리에 멈췄다. 오독, 오독.
적막한 공간에서 콩 까는 소리가 거슬리게 들려왔다. 왕두관은 눈썹을 꿈틀거렸다. 웬 젊은 여자가 자신을 보고도 일어나지 않고 다리를 꼬고 앉아 콩이나 까먹고 있었다. 심지어 복장도 민간인이었다. 저건 뭐야? 왕두관이 턱짓으로 가리켰다. 주임원사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 오늘 납품 차량과 같이 들어온 아르바이트생 같습니다. 잠시 쉬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르바이트. 감히 신성한 내 부대에서. 그것도 여단장이 들어왔는데 인사를 안 해. 왕두관의 자존심이 발동했다. 그는 평소 여성을 아래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게다가 자신의 왕국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저 어린 계집애를 그냥 둘 수 없었다. 왕두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국무결에게 다가갔다. 그림자가 국무결의 테이블을 덮었다. 하지만 국무결은 고개도 들지 않고 콩만 깠다. 이봐 아가씨. 왕두관이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국무결은 콩 하나를 입에 넣고 오물거렸다. 왕두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야, 너 귀 먹었어. 내가 누군지 몰라. 이 부대 주인이야. 국무결이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가 왕두관을 똑바로 응시했다. 겁먹은 기색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 눈빛은 무례한 사람을 꾸짖는 듯 했다. 말씀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세요. 허참 나 기가 막혀서. 야, 너 어디서 굴러먹던 년이야. 여기가 내 안방인 줄 알아. 어른이 왔으면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박아야 할 거 아니야.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따위야. 왕두관의 입에서 거친 말이 쏟아졌다. 주임원사가 말리려 했지만 왕두관은 손을 휘저어 뿌리쳤다. 나 봐. 오늘 내가 이 건방진 년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겠어. 야, 너 지금 뭐 처먹고 있어? 콩. 왕두관은 국무결이 까놓은 콩 알맹이들을 손으로 집어 휙 던져버렸다. 하얀 콩알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군부대에는 신성한 군인 정신이 흐르는 곳이야. 어디서 계집년이 들어와서 냄새나게 콩이나 까고 있어. 재수없게. 국무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재수없다라. 말씀이 지나치시군요. 준장 왕두관 씨. 뭐 씨. 야, 이 미친년아. 내가 네 친구냐? 어디서 말대꾸야. 너 내가 헌병 불러서 영창에 쳐넣어 버릴까 보다. 간첩 혐의로 조사 좀 받아볼래. 왕두관은 씩씩거리며 국무결의 턱을 손가락으로 치켜 올리려 했다. 국무결이 고개를 획 돌려 피하자 왕두관은 더욱 화가 났다. 얼굴 좀 반반하다고 남자들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세상 무서운 줄 모르지. 너 같은 년들은 몸뚱이 하나 믿고 설치는데 내 앞에서는 안 통해. 주변의 병사들과 간부들이 경악하여 얼어붙었다. 아무리 그래도 민간인 여성에게 저런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것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었다. 하지만 왕두관은 멈추지 않았다.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남편 밥이나 차려. 아니면 네 남편이나 콩이나 까주던가. 여기서 설치지 말고 꺼져. 그 말은 결정타였다. 명백한 성적 모욕이자 인격 살인이었다. 정적이 흘렀다. 살벌한 침묵 속에서 국무결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키는 왕두관보다 머리 하나는 작았지만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왕두관을 압도했다. 방금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 하하. 내가 왜 책임을 져? 내가 법이고 내가 왕이야. 꼬우면 신고해. 너 같은 것 하나 매장하는 건 일도 아니니까. 국무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입고 있던 두툼한 패딩 점퍼의 지퍼를 내렸다. 지익.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점퍼가 벗겨졌다. 그 안에 드러난 것은 짙은 녹색의 육군 정복이었다.
그리고 양쪽 어깨 위에는 은색의 무궁화 받침이 아닌 3개의 별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중장, 3스타. 군단장급 계급장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왕두관의 눈을 찔렀다. 왕두관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입이 떡 벌어졌다. 뇌가 상황 처리를 멈추고 정지해버렸다. 주준중. 말이 나오지 않았다. 헛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저렇게 젊은 여자가 중장일 리가 없었다. 하지만 왼쪽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선명하게 국무결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고 그 위에는 육군본부 감찰실장이라는 직함이 약장과 함께 빛나고 있었다. 국무결은 천천히 왕두관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콩 하나를 구두굽으로 지시겼다. 제88포 병여단장 준장 왕두관. 자네는 방금 직속 상관에 대한 항명 모욕 그리고 심각한 성군기 위반을 저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체육관 전체를 울릴 만큼 묵직했다. 충성클럽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병사들은 물론이고 왕두관을 수행하던 참모들까지 모두 석고상처럼 굳어 있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주임원사였다. 주충성. 육군본부 감찰실장님께 대하여 경례. 주임원사의 찢어지는 듯한 구령에 맞춰 충성클럽에 있던 수십 명의 군인이 일제히 경례를 붙였다. 충성. 함성이 건물을 뒤흔들었다. 오직 한 사람 왕두관만이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국무결은 왕두관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시베리아의 한기보다 차가웠다. 경례 안 하나. 왕준장. 자네 눈에는 계급장이 장식으로 보이나 보지. 그저. 왕두관은 허둥지둥 손을 올려 경례를 했다. 하지만 손이 덜덜 떨려 관자놀이를 제대로 찾지도 못했다. 충. 서. 엉. 목소리가 작다. 다시. 충. 성. 자네는 아까 나보고 뭐라고 했나? 계집년. 남편이나 콩이나 까라. 아주 훌륭한 군인 정신이군. 장군이라는 자가 민간인에게 그런 저급한 말을 쓰다니. 그것도 모자라 상관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행패를 부려. 왕두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싶었지만 너무 많은 부하가 보고 있었다. 마지막 자존심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 지금 이게 무슨 가짜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젊은 분이 중장을. 가짜라.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 국무결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육군 참모총장 연결해. 짧은 명령.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되었다. 총장님 접니다. 국무결 중장입니다. 네, 지금 88여 단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단장이라는 작자가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하는군요. 제가 가짜랍니다. 그리고 저보고 집에 가서 남편 콩이나 까라더군요. 수화기 너머로 고함이 들리는 듯 했다. 국무결은 스피커폰을 켰다. 야 왕두관. 너 미쳤어. 너 지금 누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장 대가리 받고 빌지 못해. 너 때문에 내 옷까지 벗게 생겼어. 총장의 목소리였다. 왕두관은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초 총장님. 그게 아니라 저는. 시끄러워. 너는 오늘부로 보직 해임이다. 헌병대 보낼 테니까 꼼짝 말고 대기해. 그리고 궁 장군님 명령 하나라도 어기면 즉결 처분감인 줄 알아. 전화가 끊어졌다. 뚝. 왕두관은 바닥에 엎드렸다. 이제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다. 살아남아야 했다. 실장님. 아니 장군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눈이 삐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국무결은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일어나. 네네. 왕두관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따라와. 내가 저지른 짓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으니까. 국무결은 왕두관을 앞세우고 여단 본부로 향했다. 가는 길에 만나는 병사들은 겁에 질려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드디어 저 폭군을 심판할 사람이 나타났다는 희망이었다. 여단장실에 도착한 국무결은 왕두관을 소파에 앉히지 않았다. 저기 구석에 꿇어앉아. 왕두관은 순순히 구석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다. 마치 벌받는 초등학생 같았다. 국무결은 여단장 책상에 앉아 서류들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집무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양주들을 보며 혀를 찼다. 기가 막히군. 병사들은 난방비가 없어서 찬물로 씻는데 지휘관은 양주 파티를 벌였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주 진열장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진열된 양주병 하나를 꺼내 바닥에 던졌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독한 술 냄새가 진동했다. 왕두관이 움찔했다. 아깝나. 내가 횡령한 부식비로 산 술이지. 병사들 입에 들어갈 고기를 팔아서 내 목구멍을 적셨어. 맛있었나. 자, 잘못했습니다. 최 상사. 들어와. 밖에서 대기하던 김 기사 아니 최 상사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더풀백이 들려 있었다. 실장님 부르셨습니까? 이 방에 있는 술병 다 깨버려. 그리고 장부 압수해. 격리장교 행정보급관 다 불러서 조사 시작해. 알겠습니다. 최 상사는 신이 나서 술병들을 깨기 시작했다. 왕두관은 자신의 보물들이 박살나는 것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국무결은 다시 왕두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아까 먹다 남은 콩봉지를 꺼내 그의 앞에 던졌다. 아까 나한테 콩 까라고 했지. 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깔 차례다. 이 봉지에 있는 콩 다 까. 하나라도 남기면 내 형량에 1년씩 추가될 줄 알아. 그리고 껍질이 찢어지거나 알맹이가 상해도 안 돼. 왕두관은 떨리는 손으로 콩 봉지를 집어들었다. 지금 여기서 말입니까? 그럼 감옥 가서 까고 싶나? 원한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지. 아닙니다. 까겠습니다. 열심히 까겠습니다. 왕두관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콩을 까기 시작했다. 잘 될 리가 없었다. 손톱이 뒤집어질 것 같았고 콩 껍질은 야속하게도 자꾸 찢어졌다. 똑바로 못해. 국무결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왕두관은 울면서 콩을 깠다. 흐흐.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창밖으로 병사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천하의 왕두관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콩을 까고 있는 모습. 그것은 철원 땅에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국무결은 창가에 서서 눈 덮인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아직 멀었어. 이제 시작이야. 이 부대의 썩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기 전까지 나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등 뒤에서 왕두관의 울음소리와 콩 까는 소리가 묘한 화음을 이루며 울려 퍼졌다. 오독, 흑, 오독, 흑. 철원의 밤은 깊었고 바람은 더욱 매서워졌다. 여단장실의 공기는 마치 시베리아 벌판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차가웠다. 그 차가움의 원인은 난방이 꺼져서가 아니었다. 소파에 앉아 왕두관을 내려다보는 국무결 중장의 서늘한 눈빛 때문이었다. 왕두관 중장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덜덜 떨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콩이 놓여 있었다. 손가락 끝은 이미 물집이 잡히고 터져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국무결의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오독, 오독.
적막한 방 안에는 콩껍질이 부서지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국무결은 다리를 꼬고 앉아 차갑게 식은 녹차를 한 모금 마셨다. 왕 준장. 속도가 느리다. 병사들은 이 추위에 밖에서 손이 얼어 터지도록 경계 근무를 서는데 따뜻한 방 안에서 콩 까는 게 그렇게 힘든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왕두관은 울먹이며 대답했다. 그의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떨어진 콩껍질처럼 산산조각이 난 지 오래였다. 자네가 깐 콩들을 봐라. 껍질은 벗겨졌지만 알맹이는 멀쩡하지. 사람도 마찬가지다. 거칠애와 계급장이라는 껍질을 벗겨내면 그 안에 진짜 알맹이가 보여야 해. 그런데 자네 알맹이는 썩었어. 아주 새까맣게 썩어 문드러졌단 말이다. 국무결이 자리에서 일어나 왕두관의 책상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집어들었다. 황금색으로 도금된 명패에는 조국 수호의 선봉 여단장 왕두관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 명패, 순금인가? 왕두관이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도도금입니다. 그냥 선물 받은 겁니다. 선물이라. 누가 이런 비싼 선물을 줬을까? 납품업체 사장인가 아니면 자네 뒤를 봐주는 정치인인가? 국무결은 명패를 만지작거리며 책상 뒤편에 걸린 거대한 족자를 바라보았다. 호랑이가 포효하는 그림이 그려진 족자였다. 그녀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그림이 삐뚤어졌군. 자네 마음처럼 말이야. 그녀가 족자를 걷어 올리자 그 뒤에 숨겨져 있던 디지털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왕두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어머나. 여기 재미있는 게 숨어 있었네. 여단장실 벽 뒤에 금고라. 군사보안 규정에 개인 금고 반입은 금지되어 있을 텐데. 그게. 저기. 개인적인 서류를 보관하느라 잠시. 비밀번호대. 장군님. 거기는 정말 별거 없습니다. 제 아내와 주고받은 편지랑. 최 상사. 국무결이 부르자 밖에서 대기하던 최 상사가 쇠망치를 들고 들어왔다. 네 실장님. 이 금고 부서. 안에 든 게 편지인지 똥인지 확인해 봐야겠으니까. 알겠습니다. 최 상사가 망치를 치켜들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금고의 다이얼 부분이 찌그러졌다. 왕두관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안 돼. 안 됩니다. 제발 그것만은. 국무결이 왕두관의 앞을 막아섰다. 그리고 그의 정강이를 군화발로 걷어찼다. 왕두관이 바닥을 뒹굴었다. 최 상사는 묵묵히 망치질을 계속했다. 몇 번의 굉음 끝에 금고 문이 덜커덩거리며 열렸다.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편지가 아니었다. 5만 원권 현금 뭉치와 골드바 그리고 검은색 가죽 수첩 한 권이었다. 국무결은 수첩을 집어들고 천천히 넘겨보았다. 1월 5일. 대광 정밀 박 사장. 현금 5천. 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표 의원. 골드바 2개. 3월. 그녀가 읽어 내려갈수록 왕두관의 몸은 작아졌다. 그것은 뇌물장부였다. 불량 장비를 납품받는 대가로 받은 뒷돈과 자신의 진급을 위해 윗선에 상납한 내역이 낱낱이 적혀 있었다. 대단하군. 아주 꼼꼼해. 이 정도면 군인이 아니라 회계사를 했어야지. 이 돈 다 어디서 났나? 병사들 먹일 고기 팔고 입힐 옷감 빼돌려서 만든 피 묻은 돈 아닌가? 국무결은 수첩을 왕두관의 얼굴에 던졌다. 이게 내가 말한 편지냐? 돈이랑 연애라도 했나 보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다 불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왕두관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다. 국무결은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살고 싶나? 네네.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좋아. 기회를 주지. 이 장부에 적힌 놈들. 특히 너에게 상납받은 윗선들. 지금 당장 전화해서 안심시켜. 아무 일 없다고. 감찰은 잘 넘어갔다고 보고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놈들이 눈치채고 도망가게 둘 순 없잖아. 한 놈도 빠짐없이 잡아서 너랑 똑같이 콩을 까게 해줄 테니까. 국무결은 다시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너. 네. 콩 계속 까. 이 방에 있는 콩 다 까기 전에는 물 한 모금도 없다. 왕두관은 다시 쭈그리고 앉아 콩을 까기 시작했다. 그의 눈물 콧물이 콩 위로 떨어졌다. 국무결은 압수한 장부를 최 상사에게 넘겼다. 최 상사. 이거 당장 스캔해서 본부로 전송해. 그리고 원본은 내가 직접 가지고 올라간다. 이 장부 하나면 별 몇 개는 더 떨어지겠어.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 표 의원이라는 사람,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여당 실세에다가 조폭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냄새를 맡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아. 그래서 더 재미있는 거지. 조폭이든 국회의원이든 내 앞에서는 다 똑같은 범죄자일 뿐이야. 덤비라고 해. 아주 뼈도 못 추리게 밟아줄 테니까. 국무결은 주머니에서 콩 하나를 꺼내 입에 넣었다. 오독.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철원의 작은 부대에서 시작된 불씨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화염으로 번지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사방이 어둑어둑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철원의 43번 국도 위를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달리고 있었다. 국무결과 최 상사 그리고 뒷좌석에는 포승줄에 묶인 왕두관이 타고 있었다. 그들은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왕두관이 작성한 장부의 원본을 안전하게 검찰단에 넘기고 왕두관의 신병을 인도하기 위해서였다. 보안을 위해 헬기 대신 육로를 택했지만 날씨가 도와주지 않았다. 도로는 빙판길이었고 시야는 5m 앞도 분간하기 힘들었다. 실장님, 눈이 너무 많이 옵니다. 속도를 더 내기가 힘듭니다. 운전대를 잡은 최 상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천천히 가.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어. 놈들이 냄새를 맡았다면 분명 길목을 지키고 있을 거야. 국무결은 조수석에서 창밖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감각이 위험을 알리는 경고음을 보내고 있었다. 뒷좌석의 왕두관은 불안에 떨며 중얼거렸다. 장군님, 표 의원이 알면 우린 다 죽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 죽이는 걸 파리 죽이는 것보다 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용서를 비는 게. 입 다물어. 내가 무서워해야 할 건 표 의원이 아니라 나야. 그리고 국법이고. 국무결이 쏘아붙이자 왕두관은 입을 다물었다. 그때였다. 전방의 어둠 속에서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였다. 대형 덤프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승합차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다. 최 상사 피해. 국무결이 소리쳤다. 최 상사는 반사적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 승합차가 빙판 위에서 미끄러지며 덤프트럭을 간발의 차로 피했다. 쾅! 덤프트럭이 승합차의 뒷부분을 스치고 지나갔다. 충격으로 승합차가 도로 옆 눈밭으로 처박혔다. 차체가 몇 바퀴를 구르다 멈췄다. 으악! 왕두관의 비명이 들렸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최 상사. 괜찮나? 네. 에어백 덕분에 살았습니다. 실장님은요? 나도 멀쩡해. 왕두관은 살려주세요. 다리가 낀 것 같습니다. 국무결은 깨진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덤프트럭에서 덩치 큰 사내들이 내리고 있었다. 그 뒤로 검은색 세단 2대가 더 멈춰 섰고
손에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든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다. 대략 10명은 넘어 보였다. 표 의원이 보낸 청소부들이군.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어. 국무결은 품에서 3단봉을 꺼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풀었다. 최 상사, 너는 왕두관 지켜. 놈들의 목표는 장부와 왕두관의 입을 막는 거야.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 실장님 혼자서는 무리입니다. 지원 요청하겠습니다. 통신 안 터질 거야. 놈들이 전파 방해 장치를 썼을 테니까. 걱정 마. 콩 까는 것보다 쉬운 게 쓰레기 치우는 거니까. 국무결은 차 문을 박차고 나갔다. 눈보라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놈들을 향해 걸어갔다. 어이구, 여자 혼자 기어나오네. 오빠들이 좀 아프게 해줄까?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비아냥거렸다. 국무결은 피식 웃었다. 오빠라니. 족보가 꼬였군. 내 놈들 할아버지 뻘은 되어 보이는데. 뭐야 인연이.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야 처리해. 장부는 챙기고 나머지는 눈 속에 파묻어. 우두머리의 신호에 졸개 넷이 달려들었다. 국무결은 눈밭 위에 굳건히 섰다. 첫 번째 놈이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다. 뿡. 방망이가 허공을 갈랐다. 국무결은 상체를 숙여 피함과 동시에 놈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3단봉이 놈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헉. 놈이 숨을 못 쉬고 쓰러졌다. 곧바로 두 번째 놈의 발차기가 날아왔지만 국무결은 가볍게 옆으로 비켜서며 놈의 오금을 걷어찼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놈이 비명을 지르며 눈밭에 처박혔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는 듯 유려했지만 그 파괴력은 전차와 같았다. 군용 무술인 크라브 마가와 실전 격투술로 다져진 그녀의 몸은 살인 병기 그 자체였다. 이 인연이 보통이 아닌데. 우두머리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다 같이 덤벼. 뭐하고 있어? 나머지 6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쇠파이프와 칼이 난무했다. 하지만 국무결은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눈을 한 줌 쥐어 놈들의 얼굴에 뿌려 시야를 가리고 그 틈을 타 관절기를 걸어 팔을 꺾어버렸다. 아, 내 팔. 엄마야. 순식간에 서로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눈밭은 놈들이 흘린 피로 붉게 물들었다. 국무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남은 우두머리를 노려보았다. 이제 너 하나 남았나. 우두머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권총이었다. 죽어라. 탕. 총소리가 철원의 정막을 깼다. 하지만 국무결은 이미 몸을 날린 뒤였다. 총알은 그녀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눈밭을 굴러 우두머리의 발밑으로 파고들었다. 군인 앞에서 총질이라니. 건방지구나. 그녀의 발이 우두머리의 턱을 올려 찼다. 우두머리는 공중에 붕 떴다가 널브러졌다. 권총이 저 멀리 날아갔다. 상황 종료. 국무결은 떨어진 권총을 주워 탄창을 분리하고 멀리 던져버렸다. 그리고 쓰러진 우두머리의 멱살을 잡았다. 누가 시켰어? 표두식이냐? 사 살려줘.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전해라. 내가 곧 잡으러 간다고. 목 씻고 기다리라고.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인근 부대 헌병대 차량과 경찰차가 달려오고 있었다. 최 상사가 차 안에서 무전을 통해 구조 요청을 성공시킨 모양이었다. 국무결은 피가 흐르는 어깨를 부여잡고 차로 돌아왔다. 최 상사가 울먹이며 뛰쳐나왔다. 실장님, 괜찮으십니까? 피가 스친 거야. 엄살 부리지 마. 왕두관은 기절했습니다. 오줌을 지린 것 같습니다. 지저분한 놈.
일단 헌병대에 인계하고 우리는 병원으로 간다. 치료 끝나면 바로 서울로 진격이야. 국무결은 눈 덮인 산을 바라보았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붉은 태양이 설원을 비췄다. 그녀의 눈빛이 태양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다. 서울로 올라가기 전 국무결은 다시 88여단으로 차를 돌렸다. 놈들의 습격이 있었다는 것은 내부에 조력자가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결정적인 증거가 부대 안에 남아있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부대는 발칵 뒤집혀 있었다. 여단장이 체포되고 감찰실장이 습격을 당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국무결은 의무대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만 받고 붕대를 감은 채 바로 군수창고로 향했다. 군수과장. 문 열어. 군수과장인 정소령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찾았다. 저 실장님. 여기는 장비 보관소라 별게 없습니다. 그냥 훈련용 장비들만. 말이 많다. 열어. 철문이 열리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창고 안에는 박스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신형 방탄복, 특수 방한복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국무결은 박스 하나를 뜯었다. 비닐에 쌓인 방탄복이 나왔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방탄복의 배 부분을 찢었다. 찍. 안에서 나온 것은 특수 섬유가 아니었다. 얇은 철판과 스펀지 조각들이 우수수 떨어졌다. 이게 방탄복이라고. 국무결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이걸 입고 병사들이 작전을 나갔단 말인가. 총알 한 발이면 뚫리는 이 쓰레기를 입고. 정소령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검수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해서. 내 놈들이 살인자다. 적군보다 더 무서운 게 너희 같은 내부의 적이야. 국무결은 옆에 있는 방한복 박스도 뜯었다. 오리털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안에는 닭털과 손뭉치가 섞여 있었다. 영하 20도의 추위를 이걸로 견디라고 한 것이다. 비상소집. 전 장병 연병장으로 집합시켜. 잠시 후 연병장에 1000여 명의 장병이 모였다.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추위 속에서 떨고 있었다. 국무결은 조회대 위로 올라갔다. 그녀의 한쪽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군복에는 핏자국이 선명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대신 육성으로 소리쳤다. 전우 여러분, 미안하다. 그녀의 첫마디에 장병들이 술렁거렸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군복과 장비가 쓰레기라는 것을 확인했다. 너희들의 목숨을 담보로 누군가가 배를 채우고 있었다. 지휘관으로서 장군으로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병사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분노와 배신감이 교차했다. 하지만 약속한다. 내가 내 계급장과 목숨을 걸고 그놈들을 잡겠다. 너희가 입은 그 가짜 방탄복 대신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겠다. 그러니 나를 믿고 조금만 더 견뎌다오. 국무결은 단상에서 내려와 맨 앞줄에 있는 이등병에게 다가갔다. 얇은 방한복을 입고 입술이 파랗게 질린 병사였다.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던 두꺼운 야전 상의를 벗어 그 병사에게 입혀주었다. 따뜻하게 입어라. 감기 걸린다. 가 감사합니다. 장군님은 춥지 않으십니까? 나는 괜찮다. 내 속에서는 지금 열불이 나서 더워 죽겠다. 병사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라 감동의 웃음이었다. 와, 국무결, 국무결. 누군가 선창하자 연병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 나왔다. 병사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장군을 만난 것이다. 그때 정문 쪽에서 검은색 세단 행렬이 들어왔다. 헌병차의 호위를 받으며 들어온 차에서 내린 사람은 국방부 감사관실의 고위 관리들이었다.
그들은 표 의원의 입김이 닿아 있는 자들이었다. 국무결 중장.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독단적인 행동으로 부대 지휘권을 흔들다니요. 즉시 업무 중단하고 복귀하십시오. 이건 명령입니다. 감사관이 거만하게 소리쳤다. 그는 뒤에 헌병들을 대동하고 국무결을 연행하려 했다. 명령 좋아하시네. 너희들이 감찰 방해하러 온 끈아풀들이냐? 국무결이 비웃었다. 이 여자를 체포해. 항명죄다. 감사관이 손짓하자 헌병들이 다가왔다.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연병장에 있던 병사들이 움직였다. 그들은 스크럼을 짜고 국무결과 헌병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무장도 하지 않은 병사들이 맨몸으로 거대한 벽을 만든 것이다. 비켜라. 너희들도 항명으로 다 영창 보내버리겠다. 감사관이 협박했지만 병사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우리 장군님 건드리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썩은 건 당신들입니다. 병사들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왕두관 치하에서 죽어있던 그 눈빛이 아니었다. 맹수처럼 번뜩이는 야성이 깨어난 것이다. 국무결은 병사들의 등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이것이 진짜 군대였다. 비켜라 얘들아. 저런 송사리들은 내가 처리한다. 국무결이 병사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갔다. 감사관. 내 몸에 손대고 싶으면 영장 가져와. 그리고 표두식한테 전해. 내가 지금 썩은 콩들 다 까버리러 간다고. 그녀는 주머니에서 콩 한 줌을 꺼내 감사관의 얼굴에 뿌렸다. 타타닥. 콩알들이 감사관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고 따가워. 이게 무슨 짓이야. 콩밥 먹을 연습이나 미리 해둬라. 국무결은 최 상사에게 눈짓했다. 가자 서울로. 이제 끝을 볼 시간이다. 그녀가 차에 오르자 병사들이 길을 터주었다. 충성. 꼭 승리하십시오. 병사들의 경례를 받으며 국무결의 차는 부대를 빠져나갔다. 철원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곳에는 이제 뜨거운 혁명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국무결이라는 작은 불씨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다. 한강의 검은 물결 위로 번지는 네온사인은 아름다웠지만 그 불빛 아래에는 더럽고 추악한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 인근의 한 고급 요정. 이곳은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이자 온갖 비리가 잉태되는 산실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표두식 의원은 상석에 앉아 비싼 양주를 들이키고 있었다. 그는 조직 폭력배 출신으로 건설업을 통해 돈을 세탁하고 정치판에 뛰어든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별명은 불도저였다. 앞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 밀어버린다는 뜻이었다. 의원님, 큰일 났습니다. 왕두관 그 멍청한 놈이 장부를 뺏겼답니다. 지금 국무결 그 여자가 서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좌관이 사색이 되어 보고했다. 표두식은 들고 있던 술잔을 벽에 던졌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파편이 튀었다. 쓸모없는 새끼들. 내가 그년 하나 처리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언론사 국장들한테 연락해. 지금 당장 기사 띄워. 육군 중장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며 부대를 이탈했고 무장 탈영을 했다고 말이야. 여론을 그년이 미친 여자라고 몰아가야 우리가 산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여자가 여기로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표두식은 품에서 시가를 꺼내 물며 비릿하게 웃었다. 오라고 해. 내 사무실 지하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칼잡이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면 뼈도 못 추리게 씹어 먹어주지. 같은 시각 서울 외곽 진입로. 국무결이 탄 승합차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유리창은 깨졌고 차체는 찌그러졌지만 엔진만은 맹수처럼 그르렁거렸다.
최 상사가 핸들을 잡고 있었고 국무결은 조수석에서 탄창을 점검하고 있었다. 탄창에는 실탄 대신 콩알탄과 고무탄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군인으로서 민간인을 살상할 수는 없다는 마지막 선을 지키고 있었다. 실장님,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실장님을 무장 탈영범으로 수배한다는 기사입니다. 군 검찰과 경찰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표두식이 언론을 장악했군. 진실이 거짓을 이기려면 더 큰 충격이 필요해. 어디로 가십니까? 국방부로 가실 겁니까? 아니, 표두식의 아지트로 간다. 강남에 있는 대광 빌딩 지하. 그곳이 놈들의 진짜 소굴이야. 장부만으로는 부족해. 놈이 직접 자기 입으로 범죄를 시인하게 만들어야 해. 차가 강남의 화려한 거리를 질주했다. 대광 빌딩은 표두식의 자금줄인 대광정밀의 본사 건물이자 그의 사설 요새였다. 건물 입구에는 정장 차림의 덩치들이 무전기를 끼고 경계를 서고 있었다. 국무결은 차를 건물 뒷골목에 세웠다. 최 상사, 너는 여기서 대기하면서 방송국에 제보해. 우리가 확보한 영상이랑 장부 사본을 다 뿌려. 나는 정면으로 들어간다. 위험합니다. 혼자서는 무리입니다. 걱정 마. 콩 까는 것보다 쉬운 일이니까. 국무결은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찢어진 군복 위에 검은색 코트를 걸쳤다. 주머니에는 3단봉과 볶은 콩 한 봉지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당당하게 정문으로 걸어갔다. 어이 아줌마.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경비원이 막아서자 국무결은 코트 자락을 젖혔다. 별 3개가 번쩍였다. 길 비켜. 콩 까이기 싫으면. 뭐야. 경비원이 무전기에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국무결의 주먹이 그의 명치를 꽂았다. 억소리와 함께 경비원이 쓰러졌다. 국무결은 회전문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로비에는 수십 명의 조직원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강목과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장군님, 의원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만 살아서 올라가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행동대장으로 보이는 사내가 비아냥거렸다. 국무결은 코트를 벗어 던졌다. 말이 많군. 덤벼. 전투가 시작되었다. 국무결은 짐승처럼 날렵했다. 그녀는 달려드는 놈들의 팔을 꺾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그녀의 손에 들린 3단봉은 춤을 추듯 허공을 갈랐다. 으악! 내 다리.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국무결은 쓰러진 놈들을 발판 삼아 엘리베이터 쪽으로 달렸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전원은 차단되어 있었다. 계단으로 간다. 그녀는 비상계단 문을 박차고 열었다. 지하는 깊었다. 지하 3층. 그곳에 표두식의 비밀 집무실이 있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더 강한 놈들이 나타났다. 칼을 든 놈들이었다. 국무결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 어깨에 상처가 터져 붕대가 붉게 물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형형하게 빛났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콩 한 줌을 꺼내 놈들의 얼굴에 뿌렸다. 눈 따가워. 놈들이 주춤하는 사이 그녀는 벽을 타고 뛰어올라 회전 발차기를 날렸다. 퍽, 퍽. 놈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졌다. 드디어 지하 3층. 육중한 철문이 앞을 가로막았다. 국무결은 숨을 골랐다. 표두식, 문 열어. 안에서 인터폰 소리가 들렸다. 대단하군. 여기까지 오다니. 하지만 이 문은 방폭문이야. 탱크가 와도 못 뚫어. 표두식의 목소리였다. 그래. 그럼 내가 열쇠를 주지. 국무결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왕두관에게서 압수한 뇌물 장부였다. 그녀는 장부를 폐쇄회로 화면 카메라 앞에 들이밀었다.
이게 뭔지 알지? 내 놈이 받아먹은 돈 내역이 여기 다 적혀 있어. 이걸 지금 당장 인터넷에 생중계할까? 아니면 문을 열래. 잠시 침묵이 흘렀다. 덜커덩. 철문의 잠금 장치가 풀렸다. 문이 열리고 국무결이 들어갔다. 방 안은 호화로웠다. 표두식은 소파에 앉아 시가를 피우고 있었고 그의 뒤에는 경호원 5명이 총을 겨누고 있었다. 어서 와. 장군님. 몰골이 말이 아니네. 거짓골을 하고 장군이라니. 국무결은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표두식 맞은편에 앉았다. 거지는 내가 아니라 너지. 국민들 피 빨아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거지. 말 조심해. 내 손가락 하나면 너는 여기서 벌집이 돼. 표두식이 손짓하자 경호원들이 총구를 국무결의 머리에 들이댔다. 하지만 국무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콩봉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표두식, 우리 내기 하나 할까? 내기. 내가 이 콩을 다 까기 전에 내가 살려달라고 빌게 될 거야. 하하. 미친년. 진짜 돌았군. 표두식이 박장대소했다. 하지만 국무결은 진지했다. 그녀는 천천히 콩을 까기 시작했다. 오독. 그 소리가 신호탄이었다. 쨍그랑. 갑자기 천장의 환풍구가 뜯어지며 연막탄이 떨어졌다. 하얀 연기가 방을 가득 채웠다. 뭐야? 쿨럭. 사격 중지. 아군이다. 경호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떨어졌다. 최 상사였다. 그는 방송국 제보를 마치고 건물 환풍구를 통해 잠입한 것이었다. 실장님 지금입니다. 최 상사가 경호원 둘을 덮쳤다. 국무결은 그 틈을 타 탁자를 걷어차 표두식을 덮쳤다. 표두식이 소파 뒤로 넘어갔다. 국무결은 표두식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다. 이거나. 너 이 자식 내가 누군지 알아. 알지. 콩 까야 할 놈. 국무결은 표두식의 입에 까놓은 생콩을 한 주먹 쑤셔 넣었다. 씹어. 씹으라고. 병사들이 씹었던 모래 섞인 밥알이라고 생각하고 씹어. 표두식은 컥컥거리며 괴로워했다. 연기가 거치고 경호원들은 모두 제압되어 있었다. 최 상사가 헐떡이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이번에는 진짜 경찰 특공대와 군 헌병대였다. 최 상사가 방송국에 보낸 자료가 전파를 타면서 여론이 뒤집힌 것이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즉각적인 체포 명령이 떨어졌다. 국무결은 표두식의 귀에 속삭였다. 이제 진짜 지옥이 시작될 거야. 감옥에 가면 내 안부 전해라. 콩 잘 까고 있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대한민국을 뒤흔든 방산 비리 게이트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법정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방청석에는 시민단체와 취재진 그리고 휴가를 나온 군 장병들로 가득 찼다. 피고인석에는 표두식 의원과 대광 정밀 박 사장 그리고 관련 장성들이 줄줄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다. 반면 왕두관 준장은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따로 앉아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표두식 측 변호인이 거세게 몰아붙였다. 본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시한 장부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국무결 중장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취득했으며 민간인 사찰과 폭행을 자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판사가 검찰 측을 바라보았다. 검찰 측 반론 있습니까? 있습니다. 핵심 증인을 신청합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국무결이 들어왔다. 그녀는 정복 차림이었다. 가슴에는 훈장 대신 상처 입은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위험 있어 보였다.
그녀는 증인석에 앉아 선서했다. 증인. 피고인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국무결은 증거물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서 찢어진 방탄복과 닭털이 섞인 방한복을 꺼내 들었다. 이것이 피고인들이 병사들에게 입힌 옷입니다. 재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간단한 실험을 하나 해보이고 싶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국무결은 방탄복을 마네킹에 입히고 준비해온 송곳을 꺼냈다. 이 송곳은 적군의 대검보다 무디고 약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녀가 송곳으로 방탄복을 찌르자 푹 하는 소리와 함께 송곳이 관통하여 마네킹 깊숙이 박혔다. 방청석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보셨습니까? 이것은 방탄복이 아닙니다. 그냥 솜니불입니다. 표두식 피고인은 이것을 납품받는 대가로 수십억을 챙겼습니다. 그 돈은 병사들의 목숨값이었습니다. 표두식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해 있소. 저 여자가 가져온 물건이 진짜 우리 회사 제품인지 어떻게 믿소? 조작된 겁니다. 국무결은 차갑게 웃었다. 그럴 줄 알고 또 다른 증인을 모셨습니다. 피고인 왕두관 준장. 왕두관이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의 탐욕스러운 눈이 아니었다. 왕두관, 진실을 말해라. 왕두관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모두 사실입니다. 제가 표 의원에게 돈을 받고 불량 장비를 납품받았습니다. 저 장부도 제가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이 미친놈이 내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표두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판사가 법정 경위에게 제지를 명령했다. 왕두관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꼬깃꼬깃한 비닐봉지였다. 그 안에는 콩껍질이 가득 들어 있었다. 저는 감옥에서 매일 콩을 깠습니다. 국무결 장군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콩을 하나하나 까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콩 껍질 하나를 들어 보였다. 이 딱딱한 껍질 속에 숨겨진 콩알처럼 제 양심도 탐욕이라는 껍질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껍질을 벗겨내니 비로소 제가 얼마나 추악한 짓을 했는지 보였습니다. 병사들은 추위에 떨고 있는데 저는 난로 옆에서 양주를 마셨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씻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왕두관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병사들아 미안하다. 못난 지휘관을 용서하지 마라. 법정 안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방청석에 있던 병사들도 눈물을 훔쳤다. 표두식의 변호인조차 고개를 숙였다. 국무결은 왕두관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잘했다. 오늘 자네는 별보다 더 빛나는 진짜 군인이었다. 하지만 표두식은 끝까지 발악했다. 이건 음모야. 정치적인 쇼라고. 나는 무죄야. 그때 국무결이 판사에게 말했다. 마지막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표두식의 비밀 사무실에서 확보한 영상입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표두식이 국무결에게 총을 겨누고 협박하며 자신의 범죄 사실을 자랑하듯 떠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내가 국방부 장관도 갈아치우는 사람이야. 병사들 목숨 그까짓 게 얼마라고. 영상이 끝나자 법정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표두식은 털썩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사형시켜라. 매국노놈들. 분노한 시민들이 물병을 던졌다. 재판장은 소란을 진정시키고 판결을 내리기 위해 휴정을 선언했다. 국무결은 법정을 빠져나왔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썩은 내가 사라진 공기는 상쾌했다. 판결은 엄중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중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표두식, 징역 20년 및 추징금 500억 원. 피고인 왕두관, 징역 5년.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덧붙였다. 군 납품 비리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장병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반역 행위와 다름없다. 다만 피고인 왕두관은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수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한다. 표두식은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욕설을 퍼부었다. 반면 왕두관은 담담히 결과를 받아들였다. 그는 국무결 쪽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입모양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듯 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계절이 바뀌었다. 철원의 88여단에도 봄이 찾아왔다. 국무결은 마지막으로 부대를 방문했다. 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연병장에는 새 잔디가 심어졌고 병사들은 최신형 방탄복과 피복을 보급받았다. 식당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다. 더 이상 맹물국은 없었다. 충성. 실장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새로 부임한 여단장이 깍듯하게 격려했다. 그는 덕장으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부대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군요. 다행입니다. 다 실장님 덕분입니다. 병사들이 실장님을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여단장은 국무결을 구본청 건물 뒤편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작은 텃밭이 만들어져 있었다. 팻말에는 양심의 밭이라고 적혀 있었다.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밭입니다. 여기서 콩을 키우고 있습니다. 왕두관 전 여단장이 남긴 교훈을 잊지 말자는 의미라고 합니다. 밭에는 푸른 콩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국무결은 쭈그리고 앉아 흙을 만져보았다. 따뜻했다. 훌륭하군요. 이 콩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그땐 정말 튼튼한 군대가 될 겁니다. 그때 작업복을 입은 병사들이 다가왔다. 그들은 지난 겨울 국무결이 자신의 야전 상의를 벗어주었던 그 병사들이었다. 장군님, 오셨습니까? 병사들의 얼굴에는 살이 올랐고 혈색이 좋았다. 그래. 잘 지냈나? 옷은 따뜻하고. 네. 아주 덥습니다. 밥도 너무 맛있어서 살이 쪄서 걱정입니다. 병사들이 해맑게 웃었다. 국무결은 주머니에서 콩 한 줌을 꺼냈다. 자, 선물이다. 이거 심어서 더 많이 키워라. 그리고 나중에 수확하면 나한테도 좀 보내주고. 알겠습니다. 꼭 대풍년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국무결은 병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다. 그들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온기는 그 어떤 난로보다 뜨거웠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국무결은 차 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왕두관이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다. 궁 장군님, 625번 왕두관입니다. 이곳 생활은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저는 여기서도 콩까기 담당을 자처했습니다. 콩을 깔 때마다 제가 저지른 죄를 하나씩 씻어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출소하면 고향으로 내려가 진짜 농부가 되어볼까 합니다. 땀 흘려 일해서 얻은 콩 한 쪽이 부당하게 얻은 금덩이보다 값지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국무결은 편지를 접으며 미소 지었다. 사람 만드는 데는 역시 콩만 한 게 없군. 최 상사가 백미러로 그녀를 보며 물었다. 실장님,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국방부로 복귀합니까? 아니, 휴가 좀 써야겠어. 나도 콩이나 좀 심으러 가볼까 해. 네, 농사 지으시게요. 왜 나는 농사 지으면 안 되나?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했어.
정의를 심으면 정의가 나는 법이지. 국무결은 창문을 내렸다. 봄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다.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차가 고속도로를 달렸다. 저 멀리 보이는 산들이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별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땅에서 땀 흘리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바로 별이었다. 그리고 그 별들을 지키기 위해 국무결은 언제든 다시 콩을 깔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독. 그녀의 입안에서 콩이 경쾌하게 부서졌다. 그것은 승리의 소리이자 희망의 소리였다. 강원도 철원군 민간인 통제구역 인근의 한적한 농가. 그곳에는 유난히 콩 농사가 잘 되기로 소문난 밭이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밭의 주인을 콩 박사라고 불렀지만 그의 진짜 과거를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철원의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에서는 고추잠자리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왕두가는 밭고랑 사이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었고 배가 불룩 나왔던 예전의 체형은 온데간데 없었다. 검게 그을린 피부와 근육질의 팔뚝 그리고 흙이 낀 손톱은 영락없는 평생 농사꾼의 모습이었다. 그는 잘 여문 콩대를 낫으로 베어내며 흥얼거렸다. 잘 자랐다. 올해도 아주 실해. 그의 낫질은 거침이 없으면서도 섬세했다. 콩깍지가 터져 알맹이가 튀어나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다. 교도소에서 3년 그리고 출소 후 이곳에 정착해 2년 동안 오로지 콩하고만 씨름한 결과였다. 그때 마을 이장이 경운기를 타고 지나가다 멈춰섰다. 어이 왕씨,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는가? 좀 쉬엄쉬엄하게. 자네 콩이 제일 좋다는 거 읍내 공판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장님 오셨습니까? 해지기 전에 이거 다 거둬야 내일 타작을 하지요. 콩들이 저를 기다리는데 제가 쉴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두관이 사람 좋게 웃으며 허리를 폈다. 예전의 도끼 서린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흙을 닮은 순박함만이 남아 있었다. 근데 왕씨, 오늘 읍내에서 귀한 손님이 온다는 소문 못 들었어. 군청이 아주 난리가 났던데. 글쎄요. 저는 세상 돌아가는 소식 끊은 지 오래라서요. 누가 오든 저랑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왕두관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시 낫을 들었다. 그는 이제 권력이나 명예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이 땅과 콩 그리고 자신의 지난 날을 속죄하는 마음뿐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 무렵이었다.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농로를 따라 들어왔다. 왕두관은 땀을 닦으며 차를 바라보았다. 낯선 차였다. 차는 정확히 왕두관의 밭 앞에 멈춰섰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다. 세월이 비켜간 듯 여전히 팽팽한 피부와 단단한 눈매 그리고 주변 공기를 압도하는 카리스마. 국무결이었다. 그녀는 이제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이 되었지만 그 기계만큼은 여전했다. 왕두관은 들고 있던 낫을 떨어뜨릴 뻔했다. 아니 장군님. 왕두관이 허둥지둥 장갑을 벗으며 다가갔다. 국무결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빙긋 미소 지었다. 장군이라니. 이제 그냥 국여사라고 불러. 아니면 누님이라고 부르던가. 아이고 아닙니다. 어찌 감히. 여긴 어떻게 오셨습니까? 연락이라도 주시지. 자네 콩맛이 기가 막히다는 소문이 서울까지 났더라고. 내가 약속했잖아. 출소하면 자네가 깐 콩맛 좀 보러 오겠다고. 국무결은 성큼성큼 밭으로 들어왔다. 하이힐이 흙에 빠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 진짜 농사꾼 다 됐네.
옛날에 그 거만하던 왕두관 준장은 어디 가고 순박한 농부 아저씨만 남았어. 부끄럽습니다. 그때는 제가 미쳤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살다 보니 이제야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왕두관은 밭 한쪽에 있는 원두막으로 국무결을 안내했다. 누추하지만 앉으십시오. 마침 콩국수를 해먹으려고 콩물을 갈아놨습니다. 좋지. 자네가 만든 콩국수라. 기대되는데. 왕두관은 부엌에서 솜씨 좋게 국수를 삶고 얼음을 동동 띄운 콩국수를 내왔다. 뽀얀 국물이 보기만 해도 고소해 보였다. 국무결은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켰다.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다. 진짜네. 소문이 사실이었어. 내가 먹어본 콩국수 중에 최고야.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비법이랄 게 있겠습니까?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키우면 콩도 그 마음을 알아주는 법이지요. 군대에 있을 때 병사들 밥그릇 뺐던 죄를 갚는다는 심정으로 키웠습니다. 국무결은 국수를 후루룩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마음이면 됐어. 자네는 죗값을 충분히 치렀어. 그녀는 국수 그릇을 비우고 나서 진지한 표정으로 왕두관을 바라보았다. 왕씨, 사실 오늘 내가 온 진짜 이유가 있어. 자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왔어. 사람들이라뇨. 국무결이 차 쪽을 향해 손짓했다. 그러자 뒷좌석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청년 3명이 내렸다. 그들은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지만 절도 있는 걸음걸이가 몸에 배어 있었다. 왕두관은 그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들은 5년 전 그 춥던 겨울날 왕두관이 닭털 파카를 입혀 혹한에 내몰았던 병사들이었다. 그리고 왕두관이 콩을 까라고 모욕했던 당번병도 포함되어 있었다. 너희들이. 청년들이 원두막으로 다가왔다. 왕두관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다. 그들에게 자신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악마였으니까. 어서 가라. 나 같은 놈 볼 게 뭐 있다고 여기까지 왔냐? 꼴도 보기 싫을 텐데. 왕두관이 등을 돌리자 가장 덩치가 큰 청년이 다가왔다. 그는 당시 가장 많이 구타를 당했던 운전병 출신 김군이었다. 여단장님. 아니 아저씨. 김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저희 전역하고 다들 잘 살고 있습니다. 궁 장군님이 취업도 시켜주시고 학비도 지원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소식 들었습니다. 아저씨가 여기서 콩 농사 지으면서 번 돈을 익명으로 군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계시다는 거요. 왕두관의 어깨가 움찔했다. 아무도 모르게 한 일이었다. 국무결이 알려준 것이 분명했다. 그건 그냥 내 죄를 조금이라도 씻어보려고. 아저씨, 솔직히 처음에는 용서가 안 됐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미웠어요. 그런데 재판장에서 무릎 꿇고 우시던 모습 그리고 그동안 보내주신 사과 편지들. 그거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녹았습니다. 김군이 왕두관의 손을 잡았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다. 이제 그만 미안해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아저씨가 망가뜨린 군대가 아니라 아저씨 덕분에 바뀐 군대에서 후임들은 따뜻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걸로 됐습니다. 왕두관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김군의 손등을 적셨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다. 너희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너희에게도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졌다. 청년들은 울고 있는 왕두관을 안아주었다. 철원의 저녁 노을 아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국무결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주머니에서 콩 하나를 꺼내 입에 넣었다. 오독.
오늘따라 콩 씹는 소리가 유난히 경쾌했다. 밤이 깊었다. 농가의 마당에서는 조촐한 잔치가 벌어졌다. 왕두관이 직접 만든 두부김치와 수육 그리고 밭에서 갓 따온 채소들이 상을 가득 채웠다. 막걸리 잔이 오갔다. 자, 건배하자. 왕두관 씨의 새로운 인생과 우리 청년들의 창창한 앞날을 위하여. 웃음꽃이 피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계급장 떼고 인간미만 남은 술자리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청년들이 방에 들어가 잠든 후 왕두관과 국무결은 마루에 걸터 앉았다.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가득했다. 장군님, 저 별들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납니다. 무슨 생각? 제 어깨에 달려있던 별 말입니다. 그때는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 별이 빛나려면 부하들의 피눈물이 필요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참 어리석었지요. 국무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왕씨, 저 하늘에 있는 별과 자네가 키운 콩의 공통점이 뭔지 아나? 글쎄요. 모양이 둥근 거 말고는 모르겠습니다. 둘 다 어둠 속에서 빛난다는 거야. 별은 밤하늘이라는 어둠이 있어야 빛나고 콩은 땅속이라는 어둠을 뚫고 나와야 싹을 틔우지. 자네는 감옥이라는 어둠을 겪었기에 지금 이렇게 단단하고 빛나는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 이제 자네 자신을 좀 더 사랑해주게. 왕두관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폐부 깊숙이 박혔다. 명심하겠습니다. 남은 인생은 저 콩들처럼 세상에 이로운 밥이 되어 살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 말씀만 하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국방부 자문위원직을 그만두고 재단을 하나 설립하려고 해. 이름은 강철콩재단이야. 강철콩재단이요.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군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잊지 못하는 장병들을 돕는 재단이야. 자네가 그 재단의 이사를 맡아줘. 왕두관이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가당치도 않습니다. 저 같은 전과자가 무슨 이사를 합니까? 오히려 재단의 누가 됩니다. 아니, 자네가 적임자야. 실패해본 사람만이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리고 자네가 기부한 돈이 이 재단의 시드머니가 됐어. 자네는 자격이 충분해. 왕두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과오를 씻는 길. 그것은 단순히 숨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왔다. 알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밭일 하다가 틈틈이 돕겠습니다. 콩 파는 솜씨 하나는 자신 있으니까요. 고마워. 아주 든든한 파트너를 얻었군.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다. 철원의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다음 날 아침, 국무결은 떠날 채비를 했다. 트렁크에는 왕두관이 싸준 콩 자루와 두부 그리고 직접 담근 된장이 가득 실려 있었다. 이거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닌가? 차 퍼지겠어. 무슨 말씀을요? 서울 가서 주변 분들과 나눠 드십시오. 그리고 이건 제 마음입니다. 왕두관은 작은 주머니 하나를 건넸다. 열어보니 가장 예쁘고 단단한 콩알들만 골라 담은 것이었다. 제 초심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이걸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장군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국무결은 주머니를 소중히 챙겼다. 고맙네. 내 보물 1호로 간직하지. 국무결이 운전석에 올랐다. 청년들도 뒷좌석에 탔다. 아저씨 건강하세요. 다음에 휴가 내서 일손 도우러 올게요. 그래. 조심히들 가라. 가서 밥 굶지 말고. 차가 서서히 움직였다. 왕두관은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모두가 떠나고 다시 밭에는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예전의 외로운 고요가 아니었다.
가슴 가득 채워진 따뜻함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왕두관은 다시 밭으로 들어갔다. 아직 거둬야 할 콩들이 남아 있었다. 그는 낫을 들고 콩대 앞에 섰다. 바람이 불어와 콩잎들이 사각거렸다. 마치 그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 같았다. 그래. 너희들도 고생 많았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자. 그는 힘차게 낫질을 했다. 툭, 툭. 콩대가 쓰러지며 알찬 열매들을 내어주었다. 먼 훗날 사람들은 이 밭을 장군 콩밭이라 부르게 된다. 그리고 이곳에서 생산된 콩으로 만든 두부는 대한민국 군대 급식의 표준이 되어 병사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왕두관은 죽는 날까지 이곳에서 콩을 심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유품에서는 빛바랜 군복 대신 낡은 밀진 모자와 콩 한 줌이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매년 가을이면 백발의 할머니가 된 국무결이 이곳을 찾아와 콩국수 한 그릇을 놓고 오랫동안 앉아있다 가곤 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철원평야에 전해져 내려온다. 진정한 별은 어깨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 두 사람의 이야기. 오독. 오늘도 누군가의 입에서 콩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면 기억하라. 그것은 껍질을 깨고 다시 태어난 희망의 소리라는 것을.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